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 과목 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과목에 대해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다는 건 이제 암기하고 공부하는 어떤 내용은 무엇이냐?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고 하는 법령과 그 다음에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규정 또는 법령을 공부, 즉 암기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설정을 좀 해보자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다. 더 레벨이 높은 법, 위의 법이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건 그 하위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체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 또는 출제되는 방향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땐 사실 두 개가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예, 즉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형태가 뭐 겹친다든지 연관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고 하는 하나의 챕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주가 돼서 출제가 된다. 우리가 뒤쪽에서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대략 95% 이상, 한 97% 가까이 이제 출제되는 문제 어떤 개수 또는 경향을 보게 되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대략 한 3%에서 한 4%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가 되는 게 요거. 그래서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내용을 암기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전기설비기술기준이라고 하는 게 양이 사실 뭐 많이 적지는 않아요. 아주 뭐 적다 이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형태냐? 사실 양이 조금은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법 또는 출제 기준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출제 기준이 바뀐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은 싹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 부분이 대다수,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70% 이상은 살아있고 한 30% 정도가 좀 변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출제됐던 경향을 어느 정도는 끌고 와서 앞으로 출제될 어떤 문제 패턴에 대해서 시험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쪽에서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도 나올 만한 부분을 좀 이제 예상도 좀 해보고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해 줘야 될 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전체 범위가 다 2차 실기시험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실기시험도 이제 봐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2차 실기시험이 대략 문제수가 한 15개에서 한 18개 정도로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벼락치기로 반짝해서 점수를 확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기억이 좀 오래 가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기시험 볼 때 뒤통수 맞는 일이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뭐 저런 내력 시험에서 뭐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뭐 어떤 설비의 저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1.5배, 1.25배, 1.1배, 뭐 1.25, 0.72, 0.64, 0.92배. 요것들을 좀 이제 항목에 맞춰서 이런 배율을 외우고 있으면 그 배율만 써주면 됩니다. 뭐 주구장창 서술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고 써둔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설비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아주 간략하게 출제되는 문제가 대략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까지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되도록이면 뭐 이제 노트 정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또는 어떤 그 책에다 공부하신다든지 했을 때 요건 좀 실기시험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셔서 나중에 실기시험 준비할 때 빠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범위가 2차 실기시험에 연관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법조항을 뭐해서요? 암기해서 풀이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뭐 자기학, 회로, 기기, 전력과 같이 어떤 자기학이나 회로처럼 현상에 대한 또는 어떤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뭐 유도 과정이라든지 식을 외워야 된다든지, 그다음 개념이라든지 뭐 구분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뭐 표현되는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처럼 어떤 설비를 구성하거나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뭘 사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몇 미터, 그렇죠? 몇 볼트, 몇 암페어, 이런 형태로 어떤 설비 이런 형태로 딱딱 끊어가지고 법 조항 그대로,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운 사람은 맞추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굉장히 어떤 그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사람들마다 나타내는 어떤 반응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외우신 분들은 뭐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외우신 분들은 20문제 푸는데 5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못 외우신 분들은 계속 잡고 있어도 알 수가 없죠. 2m, 3m, 4m, 5m 다음 주 맞는 게 뭐냐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2, 3, 4, 5m 중에 차이점이 1m인데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뭐 디테일하게 유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항을 암기해서 풀이하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차단기에서 어떤 퓨즈 용량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전선 지표상의 높이를 설정한다든지 단수 같은 걸 적용해서, 이때 단수라고 하는 것은 또 수업 시간 내용에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전압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지의 경우, 우리가 시가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전선을 이렇게 이제 가선을 합니다. 가선을 하는데 요 전선과 지표상의 이격거리, 이걸 전선 지표상의 높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거든요. 요 높이가 몇 미터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언급한다는 것이죠. 통상 이제 35kV, 요 선에 사용되는 전압이 35kV라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가 될 때와 그다음 초과가 될 때 달라지게 돼요. 이때 만약에 이하가 되게 되면 10m 이상이 되는 거고, 초과가 되면은 10m 플러스 0.12의 단수를 적용시켜서 이 계산값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과목도 100%다 암기해서 풀이하는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통해 계산값을 적어주는 문제도 있다. 통상 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안 나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일단 흐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챕터별로 문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죠? 공부를 좀 덜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주게 되면 그 이제 문제 좀 덜 나오는 것을 좀 빼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고득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만 넘겨주면서 합격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짧게 공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자. 그랬을 때는 집중적인 어떤 공략을 해줘야 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비율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출제 비율을 설정을 해봤더니 어디 가요? 보시다시피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가 대략 45%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우리가 이제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또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철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봇대. 근데 그 전봇대라는 표현도 이젠 전주라는 표현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주에 걸려 있는 어떤 전선 등의 어떤 높이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 전주 위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러니까 전압이 높은 곳에 해당하는, 거기에 시설물에 해당하는 법령 얘기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45%니까요. 20문제 중에서 무려 9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저압전기설비 부분이에요. 저압전기설비 부분은, 저압전기설비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그 공간의 모든 전기시설물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저압전기설비다 그러면 1kV 이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쓰시는 220V, 그죠? 그게 다 이제 저압전기설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물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옥 내에 시설하는 어떤 시설물 다 이 저압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서 시공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려 또 25%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45%니까 여기에서 9문제. 그 다음에 25%니까 여기에서 5문제. 그럼 여기서 이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챕터로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3.3%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반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통상 이제 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법령이 개정이 됐지만 개정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이 된 거니까 개정이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개정이 안 된 부분들에서 문제 분석을 통해 많이 출제됐던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는, 그렇게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좀 해주시게 되면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제 수험생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럼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쪽들도 공부를 해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분산형 전원 설비, 그쵸? 여기 5장 부분하고, 그 다음 전기철도 설비, 요 4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통사항의 일부, 그리고 저압 전기 설비의 일부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물론 3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 쪽도 뭐 개정은 됐습니다만 어떤 그 출제되는 문제의 전체 양에 비해서 개정된 부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출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뭐 내용을 전달하고 내용 전달 받거나 또는 혼자 공부하면서 막 외운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5장, 즉 전기설비 기술기준 포함해서 챕터로 따지면 6개 장이죠. 요거 아마 좀 합쳐서 보게 되면 대략 A4 용지로 글자 빡빡하게 들어가서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또는 어떤 형태로 문제 출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어떤 개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부분은 개정된 부분, 그 개정된 부분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건망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꼭꼭 찾아서 체크해서 외워주시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어떤 출제 비율을 따져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 출제됐던 또는 과거부터 출제가 쭉 됐고 이번에 변경이라든지 추가되지 않은 내용이 한 70% 정도 되니까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주시는 게 좀 고득점을 맞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출제 비율은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요. 출제 비율을 참고하셔가지고 시험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뭘 얘기를 할 것이냐? 이번에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법령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는 법령으로 개정이 사실 된 거죠. 이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라 일부 삭제, 일부 변경, 일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70%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 30% 정도가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갑자기 즉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수업을, 즉 이 정기 강사를 시작하게 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법령 개정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사실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맞다. 어떤 형태가요? 그 기존의 법령은 1950년, 6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 사용하던 전기 설비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 또는 어떤 법령을 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자료들이 현실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현실하고 매칭을 시킨 게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온 게 한국산업표준 KS예요. 이걸 쭉 끌고 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즉 IEC에서 이제 주관해서 만들어낸 법령, 그 법령을 어떻게 해요? 섞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KS에서 IEC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느냐? 당연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뭘 해줘야 되죠?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하려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많은 이제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많은 어떤 시공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죠?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제 해외에 그 기술력을 그대로 판매를 해서 수익금도 얻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정합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설에 IEC 표준을 도입을 하자. 국제 규정에 맞춰서 만들어주자. 그래야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시장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어떤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법령인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지요, 또 동남아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팔아먹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 쓰는 거랑 또는 국제 규정이랑 그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규정을 국제 규정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 변화 또는 도약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압전기설비 설계 및 시설에 IEC 표준을 도입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220V는 감전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220V는요 사실 만지면 찌릿하면서, 사실 어떤 상태로 만지느냐, 그리고 몸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요, 깜짝 놀라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고, 크게 다칠 것이냐 적게 다칠 것이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220V가 사실 만만한 쉬운 잔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도 자꾸 나고 인명피해도 자꾸 발생하고 또 화재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 안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감전을 당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이제 특별저압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저압이다. 그 저압에 특별저압에 해당하는 부분은 만약에 손으로 이제 건드렸다라고 했을 때, 뭐 크게 뭐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전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낮은 전압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접지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지와 접속을 시키는 게 접지거든요. 이걸 각각 하나씩 했어요. 그럼 하나씩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접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이제 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는 이제 선반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전동기 외암 철판에다가 선 대고 땅에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안에서만 흘러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껍데기에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사람이 제가 만약 작업자인데 건드리면 제 몸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요? 이렇게 대지와 접속을 시켜 놓게 되면 사람 인체로 흘러가기는 것보다는 이 선 타고 쭉 빠져나가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에서 방전을 시키기 위한 접지공사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씩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만 딱 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방전되면 됐네요 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만 그 옆에 또 접지공사를 했고 그 옆에 또 접지공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쪽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해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심지 같은 형태에서는 부하 밀집도가 높은 이런 어떤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개별 접지나 단독 접지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즉 병렬로 만든다는 거죠. 병렬로 만들게 되면 합성 저항은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더 전류는 잘 빠져나오고 상대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또는 이제 병렬로 묶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뽑아낸다든지 등등의 형태로 접지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심지라 하더라도 전기 제품이 많지 않았으니까 개별 접지 가능했지만 지금은요 도심지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 집만 해도 전동기 같은 형태 또는 전기 설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접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IEC 표준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C의 경우 국내에서 적용이 제한적이다. 왜요? KS라는 규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KS라는 규정에다가 IEC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KEC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 변형이 된 것이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밑바탕이 돼야 세계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과거와 다른 전기 설비 현장에 이제 적용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전동기, 모터 정도가 통상의 전기 설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변압기라든지. 근데 현재는요. 전자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전자장비를 엄청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 전자장비를 쓰면서 기존의 어떤 그 패턴하고는 조금 좀 안 맞는다. 전자장비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적은 형태의 이상전압이 들어가도 잘못하면 전자장비는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유도 전동기, 즉 모터 같은 경우는 작은 전압이 들어가더라도 워낙 이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안 터져요.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에 맞춰서 즉 사용자들이 어떤 부하들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한 게 바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제정한 배경 또는 목적은 이런 패턴이다라는 거 간략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사용했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현재 우리 생활에 어떤 전기설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기엔 많은 허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허점을 메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는 과목을 이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 당연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5과목 총점 100점에서 평균 60점 이상 꽈락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학, 회로, 전기기기 이 3과목에서 다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3과목 중에 꼭 한두 과목은 잘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적은 시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진행한다? 또는 이제 그 패턴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3과목 중에 분명히 한두 과목은 점수가 아슬아슬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 60점을 못 맞은 부분을 전력공학이나 이와 같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메꿔줘야 됩니다. 그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공부하시느냐, 이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또는 하루 전에 반짝 한번 딱 공부하세요.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차피 뭐 사실 여러분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 현장 나가셔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의 내용을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걸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산자부에서 이미 고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그 판단 기준을 보면서 즉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공사 진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시험만 반짝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시려면은 굉장히 조금 머리도 좀 좋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기억되는 시간은 좀 짧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은 실기시험까지 영향을 준다. 그걸 여러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3번을 공부해 주시는 게 어떨까. 3번. 일단은 시험 하루 전에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전 기준으로 2주 전에 한번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2주 전 기준으로 2주 전에 한번 더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잡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번 쫙 공부해요.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무엇을 하면 그때 수업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쭉 필기를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트 정리가 된다면 한 달 전인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도 여러분들이 또 들으셔야죠. 그 다음에 필기도 하셔야죠. 문제풀이도 또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딱 한번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공부하실 때에는요. 그때 공부할 때 중요 체크했고 내가 이거 틀렸고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쫙 리와인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외워주시게 되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좀 오래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볼 때 또 한 번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 한 번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마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자격증 시험은요, 합격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노력이나 시간이 누구나 다 똑같더라고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가 상대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보다 조금 저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합격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시간은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3번 정도를 공부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와 같이 어떤 복습할 때 효과적인 형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좀 알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노트 정리하시는 게 싫다 싶으시면 교재라도 반드시 그려주시거나 써주시거나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수업에 진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되도록이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전기 기사를 보신다든지 전기 산업 기사를 보신다든지 거기에 맞는 기출문제집을 하나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업 내용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풀이하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3분의 2 이상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뭐 차원에서, 또는 문제 출제가 어떤 패턴으로, 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지, 정말 많이 나왔던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이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믿음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를 좀 문제집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이제 있거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꼭 좀 준비하셔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공학용 계산기는 뭐 필수죠. 물론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매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회사나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설비, 계산기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저하고 카시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이 하나가 제가 사용해 보니까 배터리, 그러니까 막 사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더라고요. 한 5년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냥 사용하다 보면 또 떨어뜨릴 때도 있죠. 근데 잘 깨지지도 않아요. 내구성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도 가장 싼 편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수업 전에 준비할 사항은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필요하는 건 단기 합격이죠. 공부를 오래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해서. 여러분 자격증 공부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공부가 길어지게 되면요. 자격증 공부가 길게 되면은 이제 이게 취미가 돼요. 여러분 취미 생활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전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예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난 전기 공부가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치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단기 합격 비법, 뭐 사실 비법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걸 고려해서 중요 문제를 선별하여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한 10년, 한 15년 가까이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새로 나온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대한 뭐 대비.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봤던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뭐 이제 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어떤 시험들은 뭐 이제 기출문제 빈도 기출문제 어떤 출제 비율보다는 대부분 새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험 흐름을 보니까 대략 기출문제가 한 60-70% 이상은 출제가 항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별표 5개부터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별표 5개, 4개, 3개까지는 반드시 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2개, 1개짜리 문제는 시간이 없으면 과감하게 스킵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실력이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결단성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별표 3개 이상은 반드시 집중해서 풀어주신다. 별표 3개 이상이 달라붙는 건 과거의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이다. 또는 이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또 문제 풀어보시고 아 그렇게 되겠네 라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몇 점?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짧게 끝내는 게 좋죠. 단기 합격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은 그 자체적으로 한 문제가 똑같이 또는 필기시험 문제 그대로 실기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저압전기설비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실기시험의 어떤 출제 어떤 그 문제 또는 답안의 기준이 돼요. 뭐 전선굵기라든지요, 그렇죠? 뭐 공사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실기시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설 장소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집중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내에 할 거냐, 외에 할 거냐, 저압 라인에 할 거냐, 고압 라인에 할 거냐, 특고압 라인에 할 거냐. 이와 같은 형태로 상황에 따라서 시공되고 접목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거죠. 나중에요, 시간 지나면 이게 옥내인지 옥인지 저압인지 고압인지 특고압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때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거 공부하실 때 되도록 조금씩 가능하시다면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만.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왜? 단기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형태로 기사 산업기사를 나누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서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기사 위주로 문제, 기사 쪽에 출제된 문제 위주로 좀 풀이해 주시면 좋겠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에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교재 구성을 보게 되면요, 사실 기사 및 산업기사가 딱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좀 풀어주시는 형태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그래도 굳이 난 산업기사에 나온 기사를 본다 예를 들어, 난 산업기사 안 풀린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빼시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또 기출문제집은 또 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기출문제집을 따로 준비를 하시거나 뭐 해서 그 문제집을 풀이하지 않으실 거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할 때 목표,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은 풀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 법령 개정이 안 됐으면 18개 이상을 목표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KEC라고 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추가되거나, 그죠? 변경된 부분의 문제들이 대략 좀 이렇게 뭐 분석 또는 확인해 보니까 한 5-6문제, 한 25%에서 3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일단 출제됐든 안 됐든 중요한 내용들은 할 거예요. 수업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문제 나올지 그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뭐 18개, 즉 90점이죠. 그거 맞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75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법령이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 변경 삭제되었기 때문에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좀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시험 전략 또는 또 목표 점수를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중요도에 따른 효과적인 접근. 우리가 앞서 이제 별표를 가지고 중요도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도 또 한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레벨 상에 해당하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다루는 문제, 계산 공식만 암기하고 있다면 손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2차 실기시험까지 연계되는 문제,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이런 패턴, 이건 사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과목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뭐예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그렇죠?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다루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실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중요도가 높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출제 빈도가 매우 낮다.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나올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다음 어느 정도 출제 빈도에 있지만 계산이나 내용이 복잡해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문제가 많이 길어요. 사실 여러분 문제가 길면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왜? 문제가 길면 첫 번째 줄이 있고 마지막 줄 읽을 때 첫 번째 줄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 줄 또 읽어요. 그럼 그러면서 사람이 심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죠.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어떤 그 출제 빈도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에서 뺄 거는 과감하게 좀 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제 빈도는 있지만 계산이나 내용이 복잡하다. 학습 시간 오래 걸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고 일반적인 전공 도서에서 자주 다루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형태는 이제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위주로 설정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에 다다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어떤 과목적인 특성이나 공부 방향이라든지 목표 점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실 때까지 더욱더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